돈을 빌려서 투자하면 2배로 벌 수 있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아무도 뒷부분을 안 알려줘요. 이럴 때도 2배라는 거. 아니, 이번에는 2배도 아니었습니다. 2.3배요. 누군가는 3.2배였고요. 최근 중동 사태로 증시가 폭삭 주저앉는 동안 남들이 8% 이룰 때 혼자 20%가 날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빚내서 주식 산 사람들, 빚투족이요. 오늘은 무려 460만 개의 계좌를 싹 다 까본 데이터를 들고 왔습니다. 대출받아서 투자하면 왜 안 되는지 그냥 느낌이 아니라 숫자가 증명해 줍니다. 올해 3월 초 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중동 쪽 지정학적 긴장이 확 올라가면서 코스피가 하루에 수백 포인트씩 왔다 갔다 했어요. 뉴스 틀면 급락, 패닉, 역대급 이런 말만 나오고 투자하는 사람들 심장이 진짜 쫄깃했을 겁니다. 실제로 3월 5일 하루에만 반대 매매가 777억 원어치 터졌어요. 다음 날은 824억, 2023년 10월 이후로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이달 반대 매매 일평균 금액이 275억인데 전월 대비 딱 2배로 뛴 거예요. 계좌가 파랗게 질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그 중에서도 잠을 아예 못 자고 가슴을 쥐어뜯은 사람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어디서든 돈을 끌어다 주식에 쏟아부은 사람들, 빚투족이었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같은 하락장인데 왜 빚투한 사람들만 유난히 더 처참했을까? 감이 아니라 진짜 숫자가 나왔습니다. 국내 대형 증권사 2곳이 보유한 개인 투자자 종합계좌 약 460만 개를 이달 1일부터 9일까지로 잘라서 분석한 결과가 나왔어요. 신용융자를 안 쓴 사람들, 그러니까 순전히 자기 돈으로만 투자한 사람들, 평균 수익률은 8.2%였습니다. 이것도 물론 아프죠. 근데요, 신용융자를 쓴 사람들은 19%였어요. 같은 기간, 같은 시장에서 투자했는데 손실이 2.3배 차이가 난 겁니다. 누가 8% 잃는 동안 옆에서는 19%가 증발한 거예요. 레버리지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오를 때는 수익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 같은데 내릴 때는 브레이크 없는 내리막길이에요. 이번 데이터가 그걸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 0.3배, 이건 어디까지나 전체 평균이거든요. 연령대별로 쪼개고 투자금 규모별로 쪼개면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이제 평균 안쪽을 들여다봅시다. 투자금 규모별로 나눠보면 좀 씁쓸한 그림이 나와요. 투자금 1, 0만원 미만인 소액 투자자들 얘기입니다. 자기 돈으로만 굴린 소액 투자자들은 7.5% 손실을 봤어요. 전체 평균 8.2%보다 오히려 좀 나은 편이죠. 근데 같은 소액인데 거기다 신용융자를 끼얹으면 20.7%입니다. 격차가 2.8배로 확 벌어져요. 전체 평균인 2.3배보다도 훨씬 큰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면 시드가 작은 사람일수록 마음이 급하거든요. 이 적은 돈 가지고 언제 모으나 대출 좀 써서 확 불리자 이런 생각이 앞서는 거죠. 근데 그 조급함이 대출로 이어지고 하락장 한 번 맞으면 레버리지가 역으로 칼날이 돼서 계좌를 두 동강 냅니다. 적은 돈이니까 대출 써서라도 한 방에 했는데 그 한 방에 계좌가 녹은 거예요. 그러면 이 소액 빚투족이 대체 누구냐? 세대별로 뜯어보면 윤곽이 잡힙니다. 세대별로 보는 순간 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30대부터 볼게요. 빚 안 쓰고 자기 돈으로만 투자한 30대 수익률은 6.6%였어요. 이게 전 연령대 통틀어서 가장 좋은 성적입니다. 종목 고르는 눈은 나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 빚이 붙는 순간 그 방어력이 와르르 무너져요. 격차가 2.8배로 벌어집니다. 자기 돈으로는 잘 버텼는데 대출 하나가 전부 망쳐놓은 거예요. 20대도 비슷합니다. 미사용 대비 2.7배 더 큰 손실을 기록했어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20대 소액 투자자, 투자금 1, 0만원도 안 되는 20대가 빚투했을 때 격차가 무려 3.2배예요. 반면 50대는 1.9배에 그쳤고요.
참고로 절대 손실 금액만 놓고 보면 60대가 19.8%로 가장 컸습니다. 하지만 빚 때문에 손실이 얼마나 더 증폭됐느냐. 이 기준으로 보면 청년층이 압도적으로 취약했어요. 왜 2030만 이렇게 크게 무너진 걸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한마디로 몰빵이에요. 50대 넘어가면 상대적으로 이것저것 종목을 나눠서 담습니다. 이전에 한두 번 깨져본 경험이 있으니까 한 종목에 다 거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몸으로 알거든요. 근데 청년층은 상황이 달라요. 시드 자체가 적으니까 여러 종목에 분산하면 수익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면 된다 싶은 종목에 자금을 몰아넣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백보, 양보해서 이해해요. 문제는 거기에 대출까지 태울 때입니다. 분산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빚까지 껴서 한 종목에 올인했는데 하필 그 종목이 급락의 직격탄을 맞으면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담보 비율이 깨지면서 증권사가 반대 매매를 집행합니다. 내가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에요. 증권사가 가장 나쁜 타이밍에 강제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집중 투자 따로, 레버리지 따로면 그나마 버틸 수도 있는데 이 둘이 합쳐지면 하락장은 조정이 아니라 재앙이 됩니다.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2022년에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개인 투자자 신용융자거래 현황과 특징 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2021년까지의 강세장 데이터를 분석한 건데 결론이 뭐였냐면요. 신규 투자자, 젊은 투자자, 소액 투자자일수록 신용거래 수익률이 낮고 분산 투자 수준도 떨어진다. 오르는 장에서 이미 경고가 나왔던 겁니다. 올라갈 때는 레버리지 덕에 수익이 커지니까 문제를 못 느꼈을 뿐이에요. 근데 4년이 지나서 2026년 이번 중동발 하락장에서 그 경고가 그대로 현실이 됐습니다. 경험 없이 무리하게 빚쓰고 한 종목에 몰빵하는 패턴. 시장 상황만 바뀌었지 실수는 판박이로 반복되고 있어요.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 주식시장에서는 유난히 잔인하게 들립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금융시장 전체를 흔들 정도는 되는 걸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금융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위험, 그건 아직 낮습니다. 금융당국 말로는 지금 전체 신용융자 규모가 시가총액 대비 약 0.6% 수준이래요. 비율로만 보면 크지 않으니까 이게 금융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관리 가능한 수준이죠. 근데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좀 서늘해요. 시장은 괜찮은데 개인은 이미 끝났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시가총액의 0.6%라는 숫자 안에는 전 재산을 빚내서 넣었다가 계좌가 20%가 된 사람이 있어요. 반대 매매로 주식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팔려나갔는데 빚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요. 시장이 안전한 것과 내 계좌가 안전한 것. 이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금융 시스템이 버틴다고 내 통장이 버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국도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까 금감원이 증권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였어요. 하나, 신용융자랑 차액 결제 거래, CFD 같은 레버리지 상품 관련 내부 리스크 관리를 다시 점검하라. 둘, 투자자한테 레버리지가 뭔지, 반대 매매가 뭔지 제대로 알려줘라. 셋, 빚투를 부추기는 신용융자 이벤트 같은 거 함부로 하지 마라. 실제로 KB증권은 신용 보너스 쿠폰 이벤트를 조기 종료했고 한국투자증권은 신용거래 신규 매수를 아예 일시 중단했습니다. SK증권도 신용융자랑 담보대출 거래를 멈췄어요. 금감원은 앞으로 스탁론까지 포함해서 전 금융권에 걸친 빚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장이 여러분 대신 브레이크를 밟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브레이크는 남이 아니라 내가 밟아야 합니다. 변동성 큰 장에서 빚내서 한 종목에 모든 걸 거는 건 자산을 불리는 사다리가 아닙니다. 벼랑 끝으로 등을 떠미는 손길이에요. 가장 좋은 투자는 대박이 아니라 잃지 않는 겁니다.